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주목한 이슈의 숨겨진 1인치를 찾아내는 시사토크 1인치 박혜진입니다. 자, 오늘도 서정욱 변호사님 또 양지열 변호사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024년 부동산 이슈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정말 이 부동산 이슈 때문에 변호사업계에도 굉장히 바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이거 굉장히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소송까지 안 하시던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뭐 언론에서 전세 사기 문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도를 하고 있으니까 불안감 때문에라도 소송을 가시는 경우들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도 그러신가요? 뭐 저는 이제 두 가지 소송을 다 하고 있는데 예. 한쪽은 이제 그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있고 한쪽은 이제 전세 사기로 기소가 된 분 이분들이 저 변호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전세 사기로 기소된 분을 변호할 때는 우리가 이제 고의가 있었느냐 어떤 이제 부동산의 정책 변화나 금리 인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못 돌려준 거지 처음부터 의도가 없었다. 네. 이렇게 또 무죄를 다투다가 또 이제 피해자 소송할 때는 또 다르게 말하다가 예. 참 이게 변호사로서도 제가 이중성 양쪽 다 변호하다 보니까 한 번씩 이게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좀 그런 힘든 점도 있으실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자, 말씀 주신 대로 작년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전세 사기 관련한 대책 또 더불어서 2024년에 첫 부동산 대책, 일십 부동산 대책도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을 좀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인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안전진단을 없애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30년만 넘었으면 그냥 재건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를 한 것이고 재개발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노후들 66%는 돼야지 재개발을 허가해 줬었는데 60% 정도로 완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다주택에 대한 중과세도 사실상 폐지 내지는 완화라고 볼 수 있는 게 60제곱미터 이하 아주 작은 그런 소형주택 같은 경우 그리고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 미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를 그렇게 구매를 할 경우에는 네. 여기에 뭐 취득세나 양도세라든가 아니면 뭐 종부세 같은 거 그렇게 부과를 안 하겠다라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네. 큰 골자는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대책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부동산 대책 나오는 시점을 보면 집값이 엄청 올랐을 때 그걸 잡으려고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번 부동산 대책은 오히려 좀 그 반대의 성격이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중고구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특혜도 함께 발표가 됐고요. 태형건설발 워크아웃이 또 시작이 됐고 이게 또 시발점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고 국내 부동산 PF 위기가 복합적으로 이게 맞물리다 보니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계속 침체될 거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위기 대비책으로 일십 부동산 대책이 나오게 된 건데 그 처음에 이제 태형건설 워크아웃이 있지 않습니까? 사태가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에서 한 곳이 대한민국 경제에 얼마만큼이나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느냐를 예. 태형건설 상황이 잘 보여주는데 태형건설이 시공 능력으로 국내에서 한 16위 정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1,200억 원인데 원래 자기 자본 능력이 태형건설이 가지고 있는 걸로는 한 7,800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실제 태형건설이 부담하고 있는 부채는 21조가 넘는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2,800%에 이르는 게 다 빚인 빚이라는 거예요. 소리네요. 그럼 그 빚을 누군가로부터 빌렸다는 얘기잖아요. 그 빌린 금융회사들이 한 600개의 곳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건설회사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건설 특성상 도급에 하도급에 계속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관련된 업체들이 한 120곳이 된다는 거죠. 그럼 태양 한 군데가 탁 넘어가는 순간 21조라는 돈이 떠버리는 겁니다. 뭐 줄줄이 줄도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글자 그대로 파산이라고 할 수 있는 법정 관리까지 가느냐 마느냐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모았는데 네. 그 정도까지는 안 가는 워크아웃 정도에서 정리가 된 거죠, 그나마. 그 기업 입장으로서는 파산되는 것보다는 워크아웃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나을 텐데 이제는 이제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워크아웃은요 예. 가장 중요한 게 그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게 기업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죠. 경영권 유지. 예. 그러면서도 이제 그 이자도 경우에 따라서 이제 그 감면해주고요. 좀 더 나아가면 이제 그 신규 자금 지원 있잖아요. 이런 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워크아웃이 상당히 기업에서는 이제 그 회생할 수 있는 뭐 이런 이제 좋은 제도다. 어쨌든 태형건설은 이제 사실 최악의 사태는 면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우리 양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연결돼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지금 벌써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태형건설 워크아웃 개시되면서 임금 지급 유예됐죠. 또 이러다 보니까 정확히 언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태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뭐 생계가 지금 당장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카드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 또 신용 불량자로 전락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어서 태형건설 임금 체불 문제 또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우리 사회가 끝까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태형건설이 시공능력 평가 16위라고 하면 중견 업체인데 어떻게 이런 건설사가 워크아웃 위기까지 가게 됐느냐 이 부분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제 뭐 그냥 일반인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이 부채가 21조가 넘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자가 1~2%만 올라가도 부담해야 될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뭐 자재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그냥 건설 경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전반적으로 지난해 뭐 경제 성장률 달성했다고 하지만 1.4% 거의 최저 성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경기가 다 전반적으로 가라앉으니까 아파트도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돈을 다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공사비를 먼저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한 다음에 짓고 나서 분양이 되면 그걸 분양을 회수를 하는데 받아서, 그렇죠. 공사비 회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PF 대출이라고 해서 시행사들이 다 은행 금융권에서 다 대출을 받아서 이 지금 공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 대출을 받을 때 시행사 이름으로만 다 받는 게 아니라 시공사가 연대 보증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 시공사가 태형인 겁니다. 예. 근데 시공사가 연대 보증을 했는데 이게 공사를 해서 미분양돼서 돈이 회수가 안 되니까 결국 그 모든 책임이 다 시공사로 일차적으로 쏠리는 거고 네. 사실은 태형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일차적으로 쏠린 다음에 밑에 하도급 도급으로 쭉 내려가다 보니까 가장 하부 조직에 있는 현장에 있는 분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거죠. 이게 맞습니다. 대기업이 예. 중견기업이 워크아웃 겪는 거랑 개인이 파산을 겪는 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네. 지금 이제 네. 그 양 변호사님 지적이 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네. 근데 근본적으로는요 저는 경영진의 그 오판 무능이라 봅니다. 경기가 막 분양이 잘 되고 집값이 상승하고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네. 계속 그게 사이클이 있는 거죠. 경기 순환이. 근데 그걸 경영진이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지금 이게 경기가 좋으니까 여러 군데 뭐 분양을 하면 이게 다 잘 되겠지 이런 판단하니까 무리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건설회사들은 이제 그 이미 경기가 식을 걸 예측하고 네. 상당히 줄인데 사업을 줄인 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결국은 경영진의 그 오판 무능이 가장 근본으로 봐야 됩니다. 그럼 현재 국내 미분양 사태는 어느 정도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미분양 주택이 6만 2천 가구 정도가 되면 이게 위험수위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5만 7,900여 가구 그러니까 5만 8천 가구인 거죠. 한 4천여 가구만 더 미분양이 되면 위험수위에 도달하는 겁니다. 근데요 그 이후에 준공 후에도 정말 다 만들어졌는데 미분양되는 게 정말 악성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 숫자도 9월에 9천 가구가 넘고요. 10월에 1만 가구, 11월에 1만 400여 가구로 계속 이 자체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악성 미분양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악성이라는 이 수식어가 붙을 정도라는 거는 준공 후 미분양을 지금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렇죠. 이제 네. 뭐 사전에 이제 저희가 다 짓기 전에 보통 분양하죠. 네. 근데 뭐 완판되면 문제가 없지만 근데 건설 도중에 이제 계속 분양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완전히 준공까지 뭐 건설하는 게 몇 년 걸린다면 예. 준공 후에도 이제 분양이 안 되면 이거야말로 이제 진짜 이건 악성 중에 악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소송이나 자문할 때 겪은 거는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그 시행사가 어쩔 수 없이 이게 할인 분양 그렇잖아요. 네. 끝까지 이게 분양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뭐 가격을 낮춰서? 예. 할인 분양하면 이제 또 기존에 들어온 사람하고 형평 문제가 생기고 네네. 기존에 들어온 사람은 상당히 반발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부 아파트에 단지 시세 떨어질 수가 있는 거고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이 정말 시행사로서는 아주 힘든 왜 기존 분양자도 깎아주면 예. 또 이게 자금 압박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악성 중에 악성이다 심각한 이런 이제 미분양이죠. 우리가 이제 태형건설 이야기를 하면서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잖아요. 이 얘기를 잠시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텐데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것도 우리 양 변호사님이 쉽게 설명하시는데 또
또 선수시니까. 사실 어려운 게 전혀 아니에요. 예. 뭐냐면 우리 그냥 일반인들이 금융권에 가서 대출을 하려면 뭐 집을 담보로 한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전문직이라든가 뭐 회사에서 급여가 나오고 있으니까 신용도가 좋다 이런 걸 보고 대출을 대출해 주는데 해주죠. 그게 아니라 그냥 그 프로젝트를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TB 아파트 단지 이런 예. 걸 짓는 거예요. 그럼 금융권에서 보고 BTB 아파트 단지 이거 뭐 어디 수원에 지금 사람들 많이 그 수요 있는 쪽에 짓네. 예. 뭐 집도 괜찮아 보이네. 여기에 우리도 투자할 만 하겠네. 그 프로젝트 자체를 믿고 이 돈을 빌려주는 건데. 가능성. 예, 가능성. 근데 과거에 보면 아파트 단지를 지었는데 이게 분양이 안 되는 상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제 금융회사들도 아파트 짓는다고 하면 그냥 막 빌려줬던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미부장이 속출하니까 그 부담이 이게 돈 빌릴 때는 지금 쉽게 빌려주지만 갚을 때 되면 또 금융회사들이 얼마나 또 까다롭습니까? 예, 예. 다 시공사를 이제 빨리 갚아라 하면서 건설사들이 구석에 몰리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진짜 우려가 되고 또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게 태형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런 비슷한 규모의 중견 또 다른 시공사들까지 줄줄이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이런 위기까지 오기까지 도대체 뭐 어떤 이유가 있었느냐 이 부분까지 좀 짚어주시겠어요? 보통은 이제 그 뭐 부동산 PF 할 때 이제 그 신용 경색 이야기를 하면서 예. 아마 이제 그 레고랜드 사태를 많이 지적합니다. 레고랜드라는 게 이제 강원도에 그 우리 김진태 지사가 네. 자치단체가 이제 보정을 선 업을 이렇게 못 갖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국가나 자치단체면 최우량 보정 그 주체인데 그렇죠. 자치단체가 이제 보정 선거를 상환 안 해주니까 그때부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신용 경색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니까 그때부터 된 게 아니냐 네. 이런 이제 비판이 있는데 저는 이거는 근본적인 건 아니라 봅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이게 미국 금리하고 연동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금리가 계속 오르는 거는 이제 그 시중에 풀린 통화량이 줄어드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PF 대출은 지금 금리 아닙니까? 예. 금리가 높으면 이게 직격탄을 맞는 거죠. 저금리라고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통화량이 과잉 팽창된 상태에서 미국에서 계속 해소하면서 미국 금리 오르고 전 세계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이게 저는 직격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사실 그 레고랜드 사태가 영향이 적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통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경제는 심리다. 네. 그리고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요즘 전세보증금 소송이 왜 저 서초동의 법조계 많이 하냐면 사람들이 예전이면 소송 안 할 것도 불안해지니까 소송을 한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예, 못 받을까 봐. 똑같은 예. 상황이었던 거예요. 레고랜드라고 하는 것은 강원도라고 하는 대형 지자체가 투자를 해서 보증을 해준 건데 그걸 우리 보증 못하겠다라고 해서 무너져 버리니까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야 저런데도 지금 이 신용도를 그러네요. 보증을 안 대준다고 하면 예. 앞으로 우리 돈 나가는 데들 어떻게 믿고 맡기겠느냐? 야 회수할 수 있는 거 빨리빨리 회수해. 이게 전국적으로 다 번져버린 거죠. 두 가지 다 아마 일리가 있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좀 제가 궁금한 지점은 그 뭐 전 세계 금리 영향도 있고 당연히 그 레고랜드 사태 그 시작점도 있겠습니다만 좀 근본적인 문제를 들어가 보자면 부동산 PF라는 것 자체가 조금 전 태영건설도 얘기했지만 자기 자본은 굉장히 적습니다. 뭐 최대 5에서 1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 빚으로 충당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방식 자체가 문제다라는 이런 지적이 또 하나가 있고 그 시행사의 설립 요건이 너무나 느슨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본금이 너무 적어도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 사업에 누구라도 뛰어들 수 있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애초에 굉장히 부실한 회사인데 이런 사업에 뛰어들게 되면서 좀 난립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부동산 PF의 위기를 가져온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과거에 예. 우리가 어찌 보면은 막 80년대까지 굉장히 개발 위주의 어떤 정책들을 펴온 어떤 안 좋은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집은 지어놓으면 팔린다라는 이게 그 공식이 이미 깨졌어요. 예.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을 할 능력도 없는 것들도 서둘러서 들어가면 네. 돈 번다더라 이런 생각들 하면서 과구저비로 뛰어들게 되고 그리고 해서 미분양 주택들 남아나게 되고 피해는 누가 보냐면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밑에 있는 그 현장에서 일했던 분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은 곳들에 막 집이 지어져서 모르고 덜컥 내 집이라고 처음으로 마련한 집이 그런 곳에 들어가 버려서 이 개인들이 피해를 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건 좀 이미 바꿨어야 될 그런 정비했어야 될 부분인 거죠. 네네.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는 게요. 예. 그런 이제 모험적인 시행사 하는 분이 없었으면요. 주택 공급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진짜 이게 안전하게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시행보험 사업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 전부 사기꾼이 아니에요. 우리 시공사가 보증을 쓸 때 시공사는 대기업이에요. 건설회사들이. 그렇죠. 그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이게 다 보니까 이미 토지가 확보돼 있고 여러 가지 사업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그 책임 준공이나 보증을 써주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결과론적으로 경기가 예측 못하게 꺾여서 뭐 마치 이게 시행사들이 거의 사기꾼들처럼 이런 데 좀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우리 주택 공급이 일어난 거지. 그런 분들 없으면 이게 누가 주택 개발 사업을 하겠습니까? 너무 이게 비난만 할 건 아니다. 이런 시각도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번에 이 일시 부동산 대책에서 뭐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또 한쪽에서는 미분양 주택 특례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정책이 부동산 PF 위기를 조금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 정부가 없고 만약에 부동산이 모든 게 시장에 완전히 맡겨져 있었다면 과연 이게 부동산 지금 상황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문재인 정부 때 거의 20차례 이상 대책들이 나왔죠. 근데 이 대책들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그걸 비웃듯이 부동산 값은 뛰거나 더 이제 문제가 많았거든요. 저는 완전하게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맡겼을 때 과연 이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부랴부랴 뭐 워낙에 미분양 아파트가 많으니까 여러 혜택을 주겠다 세제하지만 예. 애초에 이걸 다 풀어놨다 한들 큰 문제가 있었을까? 부동산도 집도 기본적으로 이게 재화입니다. 물론 이제 의식주라는 약간의 특수성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시장 원리에 맡겨놨는 게 저는 좋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정부의 실패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실패할 때도 있죠. 그런데 정부가 실패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왜? 정부는 정치적으로 이게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다른 또 이게 목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펼 때가 있다는 거죠. 네. 저는 이 규제 푸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애초에 이런 수많은 부동산 규제가 필요한지부터 하나하나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글쎄요, 그 어떤 규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왜 애초에 필요했는지를 생각해 보고 지금의 대한민국의 주택의 시장 현황 같은 걸 본다라면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어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만 놓고 봤었을 때 자기 집에서 사는 분의 비율이 겨우 절반을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수도권에 사시는 분의 절반 가까운 분들은 집이 없으신 거예요. 2024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게 시장 논리에 맡겨놨을 때 그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의 상황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 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게 전제가 돼야 될 부분은 자유로운 시장이 있을 만큼의 이 재화 공급이라는 게 가능한 상황인데 이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은 이게 정말 정해진 운동장이라는 거예요. 정해진 운동장이고 누군가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겨울이니까 정해진 운동장에 누군가가 눈사람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예. 눈덩이 크게 뭉쳐서 굴리기 시작하면 한 절반쯤 쓸어버리는데 얼마 안 걸려요. 나머지들은 눈 뭉칠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이에요. 저도 뭐 자본주의 자체, 시장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정부의 관여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관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절반 가까운 분들이 집을 못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이제 워낙 부동산 경기가 지금 위축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식의 어떤 대책이랍시고 내놓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덜컥 집만 더 가져가면 또 세금 혜택을 준다? 무슨 도움이 될까요? 이거야말로 저는 정치적인 구호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 부분에서 윤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를 잠시 우리가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런 징벌적 과세를 해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결국 그 피해를 서민들이 다 입게 됐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저는 싶습니다.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두 개가 연결이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내지는 하여튼 뭐 주택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는 분들 때문에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라는 거였고 거기에 대한 윤 대통령의 설명은 아니 좋은 집을 사고 비싼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해줘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직장도 생기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먹고 살 수 있게 된다라는 예. 거예요. 이게 순간 소위 낙수 효과에 또라이는 편. 낙수 효과도 이런 식의 얘기를 저는 하는 걸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이 얘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장에 누군가는 독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네.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줘야 나머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얻어먹고 산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충격받았어요, 사실. 네. 어떻게 국가를 이끌고 있는 대통령의 입에서 국민 전체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 모두가 다 어느 정도를 가지고 갈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절반이 집조차가 없는데 그 와중에 왜 다주택 중과세라고 얘기하지만 그 다주택을 가신 분들이 큰 이익을 봤다는 얘기는요. 이런 얘기할 때 꼭 빠져요. 어마어마하게 큰 이익이 나는데 세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못 살겠다는 얘기만 들어가요. 네. 저는 정말 이게 과연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얘기였을까? 너무 충격받았어요. 다수의 국민이 빠져 있는 발언이다. 지금 이제 네. 다주택이라는 게 뭡니까? 한 사람이 이제 2채 이상 가진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 한 사람이 우리 전 국민이요. 전 국민이 한 사람이 자기가 사는 집 한 집만 가지다가 그러면 그렇게 상상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그 전세는 누가 냈습니까? 월세는 누가 줍니까? 전 국민이 집이 한 채밖에 없으면 자기 살아야죠. 자기는 텐트에 살고 그 집을 전세 줍니까? 월세 줍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집이 2채는 있어야 한 채 내 살고 한 채는 전세나 월세 줄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우리가 다주택자를 범죄자로 취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1000채 가지고 있으면 뭐가 문제입니까? 집값이 안 올라가 큰 돈이 안 벌면 투기만 아니면 시장이 999채는 전세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전세 사기라고 이게 전세 빌려왕 하지만 물론 이제 집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갭 투기에 범죄자로 전락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전세는 어디서 나옵니까? 그렇잖아요. 전세 물건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이에요. 따라서 저는 너무 이게 다주택자를 집값만 올리는 투기꾼으로 부도덕하다. 이렇게 징벌적으로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하는 순기능도 있다. 시장에 전세나 월세 물량을 내놓는 이런 기능도 있다는 걸 인정하고 좀 합리적 규제를 해보자. 이게 대통령의 말씀이라 보면 돼요. 자, 이번에는 이제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에 관한 좀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양 변호사님이 쉽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일시 부동산 대책의 그 핵심 골자는 앞으로 30년 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사실상 안전 진단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재건축 기간이 최대 6년이나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후주택 비준 기준선이 기존에는 66.6%였는데 이것을 60%로 내리면서 재개발도 훨씬 쉬워진다. 지금 이런 내용인 것인데요. 이 정책으로 당장 뭐 좀 영향을 받게 될 그런 지역이 어디가 될까요? 일단 서울이 지금 한 27.5%, 한 182만 가구 가량이 30년이 된답니다. 예. 그래서 노원구가 9만여 가구, 도봉구가 3만여 가구, 여기가 제일 많대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는 강남구, 양천구가 뒤를 잇고 있고요. 경기도 지역에서는 뭐 광명, 안산, 수원, 평택 이런 것들이 이제 30년을 넘긴 아파트가 많아서 예. 전국적으로 따지면 5년 내 전국 아파트 37%가 법적으로는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데 예. 이것도 생각해 보면 아까 서 변호사님도 초기에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도 이렇게 좀 완만하게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물론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네요. 예. 서 변호사님도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예. 기본적으로 부동산은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시장이 맡게 된다. 저는 정부 규제가 바람직하지 않다 보고요. 예. 그다음에 굳이 대책을 하려면 무조건 이게 공급을 확대해야 돼요. 수요를 억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공급을요. 완전히 뭐 새로운 신도시라든지 완전히 지방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기존의 수도권에서 재개발, 재건축 이거 외에 서울에서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방법이 있는가? 저는 없다 봅니다. 그 점에서 이게 저는 바람직한 대책이고 이런 규제가 처음부터 이게 필요했나 생각이 들어요. 30년, 40년 되면 육안으로 봐도 이게 위태위태한데 이걸 뭐 또 심사를 해라 계속 몇 년 끄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규제 아닙니까? 저는 아주 적절하게 규제 폐지 모든 방향에 맞다 봐요. 근데 이게 꼭 그 기준이 어떻게 하다 30년이 나왔느냐. 이게 이 기준을 사실상 폐지하기 시작하면 애초에 튼튼하게 지을 아파트가 없다. 또 이런 우려들도 있습니다. 두 분 이제 의견이 좀 다르시긴 합니다만. 이렇게 대규모 완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시키겠다. 이로 인한 혼란, 부작용 없다고 보세요? 그럼 서 변호사님 입장으로서는. 제가 이제 그렇잖아요.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놔도
항상 이게 혼란이 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정부 역할은 최소한으로 가야 된다. 어떤 규제를 대책을 내놔도 시장에 맡겨놨는 것보다 못하다. 이렇게 보지만 그렇지만 이제 어차피 대책치고는 약간의 혼란이나 부작용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 그러나 이제 뭐 지금은 불가피한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오히려 최근 지어진 아파트들이 무슨 순살 아파트인지 뭐니 예. 이런 논란도 좀 있었고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도권 과밀화 문제도 지금 있고 그럼 지역 균형 발전이나 이런 것과 집값의 공급이라는 건 어떻게 가야 될지 또 인구 줄어들고 있는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될지 사실 그냥 직접적으로 시장에만 맡겨놓은 걸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국가 예. 전체 상황에 맞춰봤을 때 거기에 거의 40% 가까운 아파트들이 법적으로는 제한 없이 풀려버린다고 하면 아까 물론 뭐 시행하시는 분들이 다 무슨 사기꾼이나 이런 건 저도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사람이 투자의 역량이라는 것도 있고요. 뭐 자기가 정말 뭐 어떤 노하우를 쌓아가면서 알고 뛰어드는 분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의 돈이 풀렸을 때 엉뚱한 곳에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뒷감당 못하고 오히려 빈집들 더 늘어날 수가 필요한 곳에는 안 지어지고 예. 빈집들 늘어나고 수도권에는 재건축 재개발해서 평수 늘리고 값 올리는 데로 주로 이제 초점이 맞춰지고 뭐가 도움이 될까요? 이 일시 부동산 대책에서 이제 이 파격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법 개정이 필요한 그런 정책이 많다는 겁니다. 세부 추진 과제는 총 79개인데 이 중 절반 이상인 46개가 법 또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고 하는데 이게 법 개정이라는 것은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있어야 통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이제 이게 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만 국한되지는 않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으로 내놓는 것 중에 상당수가 도대체 저거를 여의도에서 국회에서 논의라도 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렇잖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예. 물밑 물밑에서 협상이라는 것도 합의, 예.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경제 강요와 얘기라든가 국민의 민심도 좀 살펴가면서 이쪽으로 가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나오는 건지 네. 아니면 덜컥 그냥 뭐 대통령실에서 누구 몇몇의 모래에서 나오는 건지 그냥 총선 앞두고 분위기만 띄우는 건지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에요. 이 지금 부동산 정책도 저는 대표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예. 솔직히 야 이거 뭐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불가능하다. 어차피 안 될 일인데 어차피 안 될 것이다. 예. 지금은 이제 그 뭐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민생 앞에 이제 그 뭐 보수 진보가 어디 있고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머리 싸매고 이제 그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문재인 정권 때는요, 5년 동안 이제 20몇 번 엄청나게 그때 부동산 대책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 아마 제 기억에 거의 처음 아닌가? 지금 이게 2년 다 돼가죠. 최초로 논 대책 아닙니까? 예. 이렇다면 이게 저는 야당도 좀 이게 협조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굳이 본다면요, 재미있는 통계가 이상하게 진보 정권이 들었으면 집값이 폭등합니다. 근데 보수 정권 들었으면 집값이 안정되거나 떨어져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아주 궁금합니다. 자, 글쎄요. 예. 저 과연 그 분석이 예. 기계적으로 맞아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의견을 가진 분들도 많아요. 사실 이제 당시에 어떤 뭐 세계 경제의 흐름이라는 부분도 연결시켜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시대 변화라 세대 변화라는 것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필요한 사람들의 수요 자체도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이 없이 무조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또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뭐 협조한다고 정책을 만들어서도 안 되는 거죠. 그 부동산 정책의 결과를 우리가 그 관찰해 볼 수 있는 시점은 상당히 이제 그 전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었다면 그렇죠. 이후 그걸, 정부에서 어디서 봐야 되냐, 그런 어디를 놓고 경우도 봐야 있기 되느냐. 때문에 반드시 그렇다 이렇게 말하기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예, 그런 얘기도 같이 덧붙여 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전세 사기 관련된 이슈들도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서 일명 건축왕으로 불렸던 A씨 일당을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람들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었는데 바로 얼마 전이었죠. 부산 지역 최대 전세 사기 사건 1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좀 이어서
좀 들어보죠. 이건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지방법원 차원에서는 이런 판결들이 좀 이어질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실제 이 전세 사기의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기라고 하면 누군가를 속여서 뭐 재물이든 재산적인 이익이든 이런 것들을 얻은 다음에 그리고 그 돈을 돌려주지 않을 생각으로 어디 뭐 예를 들어서 해외로 도주한다든가 이런 경우들이죠. 아니면 예. 엉뚱한 데 썼다든가. 근데 전세 사기 중에 어떤 부분들은 그렇게 받은 전세 돈으로 새 집을 샀던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카드 돌려막는 식으로 계속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집수는 눌렀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들을 돈을 빼돌려서 아예 어디로 가버리는 건 아니에요. 아주 단적으로 쉽게 정리를 하자면. 예. 그래서 기존의 사기하고는 굉장히 다른 유형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부산에서 나온 판결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변화가 불확실하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더라도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가면서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본 겁니다. 네. 우리는 이제 그 북한하고 다른 게 북한은 돈 안 갚으면 바로 구속합니다. 민사 형사 구별이 없어요. 악성적으로 하면.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이 구별돼 있고 예. 그다음에 형사 책임은 결과 책임이 아니고요. 행위 당시에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기망을 해가지고 편취한 이익이 뭐가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어요. 우리나라 집주인들이 전세금 받으면 다 들고 있습니까? 언제 나가면 내줘야 되니까 다 예금 들고 있습니까? 집에 장롱이 해놨습니까? 그걸 가지고 다른 데 활용하거나 해서 이게 나갈 때 되면 또 다른 전세금을 받아서 내주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게 관행이었어요. 따라서는 과연 이게 결과적으로 집값이 폭락하면서 예. 전세금이 못 준다 해서 과연 이게 처음부터 편취 고의로 이분들도 망한 사람 아니에요. 자기들도 집이 많다가 망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걸 과연 이게 형사적으로 사기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지 민사적으로는 당연히 물을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깊이 있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고 법은요 여론으로 재판한 게 아닙니다. 여론하고 이게 법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때로는 이게 갈등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국민 대다수가 피해자 불쌍하다 어떻게 대책 세우려 해도 법치를 하는 사람은 법에 따르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아마 이게 1심, 2심 판결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대법원에서 이게 깊이 한번 다시 고민해봐야 될 판결이 내려봅니다. 예. 여러 개의 집을 구매하면서 지금의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데 그 처음에 고의성이 없다. 지금 그렇게 서 변호사님은 보기 때문에 이제 이게 대법원 판결까지 어떻게 그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분 다 그렇게 희망적이지는 않는 것 같다. 그렇게 예.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예,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가 10,000명 정도 된다고 하고 정부로부터 피해자와 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사람은 약 7,000명 정도인데 자, 이와 관련해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도 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작년 12월에 국토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류 중인데 그 내용을 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어려운 게 없어요. 예. 결국 이분들이 못 받고 있는 게 보증금 돌려받지 그렇죠.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공공기관에서 이거를 그냥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그분들에게로부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돌려받을 돈이 있으면 그거 내가 1억 원 대신 주고 대신에 그 1억 원의 채권을 내가 가지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네. 그 돈은 책임을 져야 될 집주인에게 그러면 이 공공기관에서 집주인에게 이거를 가져가겠다. 나중에 구상권 예, 후에 청구하겠다. 왜냐면 예. 지금 이 집에서 장정 나가게 되신 분들은 이분들이 그런 만한 여유가 없으니까 그 여유를 찾아드리겠다라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원래 있던 특별법이라든가 대책이 그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이 너무 까다로웠어요. 그 부분을 좀 많이 완화를 시켰다라는 것이고요. 시장 예측을 못했다는 부분은 이 전세 사업을 했던 사람들도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피해자들은 더 심각한 거고 예. 그럼 누가 책임이 있어요? 그 국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도 법안에 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네. 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그 사기라는 게요. 예. 예를 들어 이제 뭐 보이스피싱 사기 당하면 국가가 도와줍니까? 아니면 이게 내가 누구한테 돈 빌려주고 돈 떼가 사기 당하면 도와줍니까? 지금 이제 우리 사기 사건이 일본의 100배입니다. 100배. 엄청나게 사기 피해자가 많아요. 예. 참 이거 보면 이게 저는 좀 너무 안타까운데 우리나라가 왜 일본의 통계 100배일까? 근데 왜 그러면 앞에 여러 사기가 있는데 그 앞에 전세라고 붙으면 그거는 이게 국가가 국민의 세금이죠. 국민이 왜 도와줘야 될까요? 뭐가 다를까요? 다른 사기하고? 저는 좀 이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자기가 집을 구할 때 다 보잖아요. 아, 시세가 이 정도 현재 가는구나. 근데 내가 보증금을 이 정도 전세 들어가면 이 정도면 이게 뭐 집값이 반토막 나도 받을 수는 있겠네. 뭐 1순위, 우선순위는 이게 다 되잖아요. 우리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하면 되니까. 예. 그건 간단하니까. 근데 왜 그렇게 들어갈까요? 저는 우리가 보통 이게 집 시세보다 보증금이 너무 높으면 주인할 때 보증금을 전세금 깎고 월세를 좀 더 주더라도 이렇게 안전 조치를 하는 게 이게 개인 간의 거래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여러 이유로 아마 이게 그 높은 집값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전세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 30%만 떨어져도 못 받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걸 국민의 혈세로 메워주는 게 이게 시장 경제에 맞는가? 이런 근본적인 저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네, 순수하게 이건 개인의 문제다라고 보시는 거고 아까 우리 양 변호사님은 어쨌든 은행과 정부도 전세 사기 부추긴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은행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그 아까 빌라왕 네. 뭐처럼 악성 임대인에게 대출을 막 해주고 또 한 명이 막 집 몇백 채씩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방관한 정부에게도 분명한 책임이 있어서 이건 정책적인 문제로 볼 필요가 있다. 또 그런 의견이시고. 왜냐하면 예.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좀 단순 비교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 서 변호사님도 이 전세 사기라고 하는 부분이 일반 사기하고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사기죄로 인정받기도 어려울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형사처벌로 안 된다라면 이게 이 특성을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이냐라는 거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세 사기라고 말은 용어로 전세 사기라고 하지만 분명히 다른 현상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고 그 등기부등본 말씀하셨지만 등기부등본을 아무리 봐야 이 사람이 집이 100채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예, 그거 알 수 없죠. 집이 100채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라도 안 들어가요. 집값이 아무리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네, 네. 그리고 금융기관이 그 사람이 100채 살 때까지 금융기관에서도 대한민국 금융기관의 어떤 문제점 중에 하나로 지적하는 게 여기도 일종의 체질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가 왜 나오냐면 과거에 우리가 급격하게 성장을 하던 시절에 그냥 돈을 풀어주고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웬만큼 지원을 해주면 성공하는 확률이 훨씬 높았으니까 네. 엄격하게 따져보는 법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그 잔재가 나오다 보니까 이 사람이 100채 있는지 200채 있는지 1000채까지 가도록 그냥 막 돈을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태가 벌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금융기관에 대해서 국가는 전혀 걸러낼 수단도 없었던 거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제하고자 만든 거고요. 혈세를 낭비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다시 시간을 가지고 그 집들 다 날아가는 건 아니니까. 그걸 통해서 국가는 어떻게든지 좀 더 피해를 줄일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으니까 그 기간을 줄여주자는 거거든요. 다만 걱정되는 건 통과를 시켜도 거부권 행사하실 것 같아서 막바지에. 걱정이네요. 예. 이 부동산 PF 위기 사업장에 이번에 일시ếp 대책을 보면 85조 원 투입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전세 사기 전국 대책위 공동위원장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 잘못 투자한 결과야말로 4인 간 거래로 인한 손실인데 거기에다가는 이렇게 선지원 85조 원이라는 대규모 금액을 지원하면서 정책 실패로 생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것은 힘 있는 사람만 정부가 대변해주겠다라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진짜 될지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이 결과를 좀 더 주목해서 지켜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전세 대출이 사실 이제 본격화된 거는 2008년부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전세 시장에 돈도 풀리고 전세가도 막 치솟기 시작하고 현재는 이제 조금 전 우리가 이야기한 전세 사기 여파 때문에 사실 빌라 전세 시장은 조금 위축된 측면이 있습니다. 대신 아파트 전세가율이 지금 6개월째 계속 상승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전세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뭐 더 확대될지 축소될지 어떤 방향으로 좀 가야 될지 그런 이야기로 좀 나눠볼까요? 글쎄 이게 다른 것보다도 지금 수요와 공급의 부동산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 전세 제도라는 게 우리 어떤 기존의 그 주택 시장에서 했던 역할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간을 벌어준다고 해야겠죠. 네. 3년이면 3년, 5년, 5년, 10년 이렇게 전세에 있으면서 그 사이에 돈을 마련하고 그 전세 보증금하고 그때 이제 수익을 합쳐서 내 집을 마련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공시처럼 통했는데 지금 시대가 불가능합니다. 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못해서 이제는 전세 보증금 자체가 올라가 버리는 시대가 되니까 이게 몇 개 단위 그냥 사라져 버린 거거든요. 그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전세 제도가 앞으로 더 오래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예.
아마 이제 그 전 세계 뭐 전세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건 알 거예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그 로마법에서 영미법계하고 이제 대륙법계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 대륙법계 독일, 프랑스 대륙법계예요. 일본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 왔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민법 보면요 독일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네. 근데 유일하게 다른 게 전세권 이게 없어요. 독일이나 일본의 전세권 이게 없습니다. 이 전세 제도가 유지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이제 그 집값이 계속 상승해야 돼요. 예. 그다음에 금리가 고금리가 돼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이제 그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들어든다. 이렇다면 이게 굳이 전세 끼고 무리하게 집을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금리가 이제 저금리가 고착화 돼 있다. 그렇다면 이게 집주인이 전부 월세를 주면 보증금 얼마 걸고 월세 받는 게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낫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 전세 제도는 두 가지가 이제 그 기본 조건이 무너지기 때문에 아마 이제 역사 속으로 서서히 사라져갈 것이다. 유지되기 이렇게 어렵다. 봅니다. 예. 집값 상승과 고금리가 유지가 되어야 전세 제도도 유지가 될 거라는 말은 막 굉장히 무섭게 들립니다, 진짜로. 예.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사실 뭐 엄두가 안 나지 않습니까? 뭐 집을 산다, 뭐 정말 유토피아적인 상상이죠. 근데 그래서 아예 포기한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하는데 현재 정책은 집을 사는 데 도움을 주는 정책이 주를 이루는데 또 집을 빌려서 사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뭐 월세, 전세 제도 이야기겠죠. 이런 정책이 조금 더 촘촘하게 정책을 좀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전세제도 기존 상황을 놓고 봤었을 때는 예. 전세제도가 지금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일반적인 시장에서의 통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려면 과거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옮겨가는 수단으로서 전세제도가 남으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집이라는 관념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뭐냐면 우리 지금 1인 가구들이 뭐 30%, 40%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뭐 1인 가구를 제가 장려하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아이를 가지더라도 2명, 3명 있는 집보다는 1명 정도에서 그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하고 아이를 아예 가지지 않는 그런 부부들도 많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수명이 오래되면서 이제 뭐 황혼 이혼, 황혼 결혼하면서 자녀들 있지만 또 따로 사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가족의 형태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네. 지금의 집들은요. 엄마, 아빠, 아이들 4인 가족, 4인 기준에 가족. 소위 여기, 정상 가족이라고 말했던. 그게 정상이라는 게 어딨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거에만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주거에 맞춰서 집들이 좀 나와줬어야 되는데 아파트 아니면 오피스텔 아니면 그보다 아니면 원룸 이렇게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적고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적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월세밖에나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그 중간에 있는 어떤 그 수요에 맞게끔 집들이 공급이 된다라면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 내에서도 아파트에만 가지 않고 뭐 과거에 좀 돌아보지 않았던 연립이라든가 다세대 주택을 개량을 해서 젊은 층들이 자신들에 맞는 어떤 주택으로 꾸미는 그런 일도 일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렇게 그냥 둘 게 아니라 시장에만 맞게서 그렇게 둘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자꾸 좀 적극적으로 국가가 관여를 해서 공급을 해주는 쪽으로 어떤 시행이나 시공 쪽에도 지원을 해주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좀 더 여러 가지 선택의 폭이 좀 커지지 않을까. 그런 가운데서 저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전세가 거기도 새로운 형태의 전세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인구 감소와 가족의 형태 변화에 따른 좀 네. 새로운 형태의 그런 전세 혹은 월세든 그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예. 뭐 저는 이제 그 전세 제도는 이제 뭐 저 없어질 역사 속으로 것이다. 사라질 것이라고 했고요. 예. 지금은 이제 전세 이제 피해자 문제 지금 현재 이런 이제 제도 개선을 좀 말해 본다면 그 부분은 이제 필요한 게 아까처럼 이게 국가가 무조건 보증금을 내주는 거 있죠. 이거는 상당히 도덕적 해이를 불러옵니다. 제 아는 분 중에 이런 악용이 많아요. 예를 들어 이제 1억짜리 집이 있는데 아는 사람끼리 짜고 치는 거예요. 예. 9천만 원에 전세를 들어와. 9천만 원은 이제 그 집주인이 가져가요. 예. 근데 전세금 안 돌려주면 나라에서 9천을 또 줘. 그러면 이게 짜고 얼마든지 악용해서 얼마든지 그 국가 돈을 편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다 막을 겁니까? 무조건 전세 피해금을 다 국가가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가 생각하는 건 현재 전세 제도가 존속하는 상황에서 예. 제가 이제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저는 이제 개인이 일정 부분 부담하는 이제 그 보험제도 있잖아요. 보험. 그것도 이게 우리 전세 보증 못 받는 것도 불의의 사고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본인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그러면 이제 그 위험을 사유화시켜 버리는 거죠. 예. 보험회사에서 못 받을 때는 보증금을 내주는 거예요. 일정 부분의 보험료를 내고 이런 게 제도 개선은 뭐 그걸 이게 의무 가입을 할지 아니면 이게 임의 가입을 할지는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런 게 부담, 자기가 수익자가 이제 그 일부 부담하는 이런 제도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봅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이라고 예. 말할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런 보험이 좀 나와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서 변호사님 의견이십니다. 자, 시사토크 1인치 오늘은 2024년 부동산 정책,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뭐 경기 침체도 이어지고 있고 부동산 시장도 지금 얼어붙은 상황에서 아마 오랫동안 좀 관망세가 이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또 정부의 좀 구체적이고 또 실질적인 그런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